30년 근속 기념패의 무게가 생각보다 묵직합니다. 금도금된 플라스틱 조각일 뿐인데 왜 이리 손목이 시큰거리는지 모르겠네요. 제 이름 석자 옆에 박힌 정년퇴직이라는 네 글자가 참 낯설게 느껴집니다. 책상을 정리하면서 나온 낡은 명함첩이며 손때 묻은 계산기 따위를 종이박스에 담았습니다. 내 청춘을 다 바친 공간이 고장나면 박스 2개로 요약된다는 사실이 조금 허탈하기도 하더군요. 후배 직원들이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옵니다. 부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가서도 건강 챙기십시오. 그들의 눈빛 너머로 이제 내 차례가 오는구나 하는 안도감과 저 양반 나가면 당장 내일 결제는 어쩌지 하는 걱정이 교차하는 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원증을 반납하고 회전문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겨울바람이 훅 끼쳐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더 이상 내일 아침 6시에 알람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해방감보다는 막막함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동네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제 퇴직연금이 일시금으로 들어오는 날이거든요. IRP 계좌를 확인하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비밀번호 4자리를 누르는 그 짧은 순간 지난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야근과 특근, 상사의 질책과 거래처의 갑질을 견뎌낸 대가. 아들 녀석 대학 등록금 때문에 대출을 알아보고 아내 몰래 비상금을 만들었다가 들켜서 혼나기도 했던 그 모든 순간의 합계가 곧 화면에 나타날 겁니다. 2억 5,412만 원. 2억 5,412만 원. 제 인생의 정산서였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죠. 하지만 저와 제 아내 정숙 씨에게는 남은 생을 지탱해줄 유일한 동아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돈으로 서울 변두리에 작은 상가주택이라도 하나 얻어서 월세를 받으며 살 수 있을까? 아니면 평소 꿈꾸던 대로 강원도 쪽에 작은 땅을 사서 귀농을 할까? 행복한 고민을 하며 통장 정리를 마쳤습니다.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손으로 가만히 쓸어보는데 왜인지 모르게 자꾸만 목이 메어오더군요. 고생했다, 김영훈. 정말 고생 많았다.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평소보다 화려한 저녁상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내 정숙 씨가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며 잡채를 한 상 가득 차려놓았더군요. 아들 민재 녀석도 제 눈치를 보며 쭈뼛쭈뼛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얼른 손 씻고 와요. 당신 좋아하는 거 다 해놨어.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식탁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데 집안 공기가 어딘가 모르게 무거웠습니다. 퇴직을 축하하는 자리라면 응당 시끌벅적하고 웃음꽃이 피어야 할 텐데 아내는 자꾸만 부엌을 들락거리며 제 시선을 피했고 아들 녀석은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제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30년 넘게 같이 산 부부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숙 씨의 저 분주함은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과장된 몸짓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 오늘따라 왜 그렇게 정신이 없어? 앉아서 같이 먹지 그래. 아, 네. 국이 좀 식은 것 같아서 데우느라고요. 당신 먼저 들어요. 아내의 뒷모습이 유난히 작고 처량해 보였습니다. 갱년기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 찜찜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방이 제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공간이 되겠지요.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를 켜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보려는데 책상 한쪽 구석에 구겨진 영수증 뭉치가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 정숙 씨 성격이라면 가계부 정리를 하고 바로바로 치웠을 텐데 어쩐 일인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군요. 무심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캐피탈? 대부업체? 정숙 씨가 이런 곳을 이용할 리가 없습니다. 평생 신용카드 할부조차 찝찝해하며 일시불만 고집하던 사람입니다. 날짜를 보니 불과 이틀 전이더군요. 125만 원. 그리고 24개월 할부. 도대체 뭘 산 걸까요? 아니, 산 게 아니라 빌린 걸까요? 혹시 아들 녀석이 사고라도 친 건 아닌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 통장에서 확인한 2억 5천만 원의 안도감이 순식간에 불안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수증을 주머니에 구겨넣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정숙 씨는 화장대 앞에 앉아 로션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아내의 얼굴이 잔뜩 굳어 있더군요. 제가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꼈을 텐데도 아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보. 네. 왜요? 피곤할 텐데 얼른 자요. 아내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다가가서 아내의 어깨를 잡고 저를 보게 했습니다. 정숙 씨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나 몰래 어디다 돈 썼어? 정숙 씨가 영수증을 보더니 사색이 되었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 침묵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제 퇴직금을 노리고 누군가가 아내를 협박이라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안이 감당 못할 빚더미에 앉은 걸까요? 오늘 받은 그 돈, 제 목숨값이나 다름없는 그 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밤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에게 가장 잔인한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숙 씨는 왜 퇴직하는 날 남편 몰래 대부업체 영수증을 숨겨야만 했을까요? 정숙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차라리 아들이 사고를 쳤다거나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 화를 내고 해결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의 대답은 제 말문을 막아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주버님 빚이에요. 10년 전에 돌아가신 형님 빚말이에요. 형님. 10년 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제 형님. 살아생전 사업이랍시고 이것저것 손대다가 빚만 잔뜩 남기고 간 사람. 그때 제가 빚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우리 집까지 넘어갈 뻔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다행히 그때 정숙 씨가 친정에서 돈을 빌려와 급한 불은 껐고 나머지는 형수님이 어떻게든 해결했다고 들어서 다 끝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빚이 아직도 남아있다니요? 그것도 캐피탈이라니?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형님 빚은 그때 다 정리된 거 아니었어? 당신 친정 돈으로 다 갚았잖아. 아니에요. 그건 은행 빚만 갚은 거였고 사채가 더 있었어요. 형님 돌아가시고 형수님이 혼자 감당하시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당신 알면 난리 날 것 뻔하고 퇴직 앞두고 신경 쓰게 하기 싫어서 제가 알아서 하려고 했는데 아내의 말을 들을수록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10년 동안 저 몰래 형수님 뒷바라지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채 이자까지 감당하면서 제 월급 통장은 제가 관리했지만 생활비는 아내에게 맡겨왔습니다. 알뜰한 사람이라 그 돈으로 적금도 붓고 아들 학비도 보태는 줄 알았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나 해준 거야? 그 캐피탈은 또 뭐고? 2천만 원 정도. 캐피탈은 형수님이 갑자기 가게 보증금 올려달라고 해서 급하게 막느라 2천만 원. 제 퇴직금의 10분의 1에 가까운 돈입니다. 아니, 그동안 이자로 나간 돈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안 됩니다. 평생을 밖에서 돈 버는 기계처럼 일만 하느라 집안 돌아가는 사정도 몰랐던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를 나무랄 수도 없었습니다. 형님 빚 보증을 선 건 저였으니까요. 결국 제 잘못이 돌고 돌아 아내에게 짐을 지운 셈입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았지만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슬거렸습니다. 정숙 씨는 부은 눈으로 국을 떠주었고 민재 녀석은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퇴직금 받으면 아들 녀석이 뭐라도 하나 해달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 차라리 내가 달라고 해라. 형수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보단 낫겠지. 뭔데? 말해봐. 이번에 친구랑 같이 조그맣게 온라인 쇼핑몰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사업 계획서도 다 써놨는데 초기 자본금이 좀 필요해서요. 창업이라.
취업이 안 되니 장사라도 해보겠다는 거겠지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해주게 될 걸 알면서도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캐피탈 영수증의 잔상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 정도요. 제가 성공해서 꼭 갚을게요, 아버지. 3천만 원. 형수님 빚 2천만 원에 아들 사업 자금 3천만 원. 합의 5천만 원입니다. 퇴직금 받은 지 하루 만에 5천만 원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아직 제 손에 들어온 건 통장 속 숫자뿐인데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뜯어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의 무게인가 싶어 씁쓸했습니다. 서재에 틀어박혀 통장 잔고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2억 5,412만 원.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5천만 원을 빼면 2억 남짓. 이 돈으로 노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귀농의 꿈은 저 멀리 날아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형님이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대충 넣어두고 잊고 있었는데 문득 열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이 남긴 땅, 양평에 1,000평. 형님이 사업 망하고 빈털터리가 된 줄 알았는데 이런 땅을 숨겨두고 있었다니. 왜 형수님은 이 땅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혹시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저한테 숨긴 걸까요? 가슴이 다시 한번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이 제 노후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도 아니면 더 큰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숙 씨가 10년 동안 감당해온 캐피탈 빚과 형수님이 숨기고 있던 이 땅. 과연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오늘 밤 저는 아내에게 또 다른 진실을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년간 숨겨진 형님의 땅 1,000평. 아내 정숙 씨는 이 땅의 존재를 정말 모르고 있었을까요? 등기부등본 사본을 식탁 위에 올려놓자 정숙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술을 달달 떨더군요. 그 반응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 땅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 여보, 그게 언제부터 알았어? 형님 돌아가시기 전? 아니면 그 후? 아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답답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10년 동안이나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걸까요? 형님 돌아가시고 유품 정리하다가 알았어요. 저도 당신처럼 우연히 발견해서. 그럼 왜 나한테 바로 말 안 했어? 그리고 형수님은? 형수님도 알아? 네. 형수님도 그때 같이 알게 됐어요. 근데 형수님이 제발 당신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사정하셔서. 형수님이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 도대체 왜요? 빚더미에 앉아서 시동생. 부부한테 손 벌리는 처지에 땅이 있다는 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 땅 팔아서 빚 갚으면 되잖아. 근데 왜 숨겨? 그 땅, 못 파는 땅이에요. 못 팔다니? 임야잖아. 맹지라서 그래.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땅에 아주버님 친구분 가묘가 있어요. 가묘? 가묘라면 시신이 없는 무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형님 친구분 가묘가 왜 형님 땅에 있는 걸까요? 형수님 말로는 아주버님이 사업하면서 힘들 때 그 친구분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대요. 근데 그분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시신을 못 찾아서 아주버님이 자기 땅에 가묘라도 만들어드린 거라고. 형님의 의리는 알겠지만 그렇다고 1,000평이나 되는 땅을 다 묶어둘 필요가 있었을까요? 묘지 주변만 남기고 나머지는 팔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형수님이 그 땅을 절대 팔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아주버님이 유언처럼 남기신 말이라고. 그 땅만큼은 꼭 지켜달라고 하셨대요. 형수님의 말을 전하는 아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더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단이 그 친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저는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곳은 인적이 드문 산비탈이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제법 넓은 평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봉분 하나가 쓸쓸하게 자리 잡고 있더군요. 비석도 없이 때만 입힌 초라한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가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시든 꽃다발과 반쯤 타다만 향초, 그리고 막걸리 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편말 뒤에 흐릿하게 쓰인 글씨를 읽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편말 뒤에 쓰인 글씨를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미안해라니. 친구를 위해 감욕까지 만들어준 사람이 왜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혹시 형님과 그 친구 사이에 제가 모르는 악연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형수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거는 전화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형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수님, 접니다. 영훈이요. 아, 네, 도련님. 오랜만이시네요.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양평에 와 있습니다. 형님 땅에요. 수화기 너머로 형수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형수님, 이 땅, 그리고 여기 묻힌 분, 저한테 다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정수기가 저 몰래 형수님 빚 갚아주고 있었던 것도 다 알았습니다. 도련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형수님의 울음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저는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10년간 감춰져 있던 진실이 이제 막 수면 위로 드러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형수님을 만나기로 한 카페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저희 테이블 주변만큼은 냉기가 흘렀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형수님은 몰라보게 늙고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형수님, 이제 말씀해보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사람, 아주버님 친구분. 사실은 아주버님이 죽였어요. 네. 뭐라고요? 형님이 사람을 죽였다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며 호언장담하던 형님이었습니다. 사업은 망했어도 사람 도리는 다 하고 살았다고 믿었는데 살인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님이 살인을 했다니요? 사고였어요. 두 분이 술 마시고 다투다가 아주버님이 홧김에 밀쳤는데 그 사람이 넘어져서 돌에 머리를 부딪혔대요. 아주버님이 너무 놀라서 신고도 못하고 그 산에다 몰래 묻었대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형님이 살인자였고 그것도 모자라 시신유기까지 했다니. 그럼 그 땅에 있는 묘는 가묘가 아니라 진짜 묘였던 겁니다. 형수님은 이 엄청난 비밀을 10년 동안이나 혼자 끌어안고 살아온 거였습니다. 그럼 정수기도 다 알고 있었던 겁니까? 네. 동서도 알아요. 아주버님 유품 정리하다가 아주버님이 남긴 일기장을 봤거든요. 아내도 알고 있었다. 형님의 범죄 사실을. 그리고 시신이 묻힌 그 땅의 존재를. 그래서 그 땅을 팔 수도 없었고 저에게 말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만약 제가 알게 되면 형님을 신고할까봐 두려웠던 걸까요? 아니면 살인자의 가족이라는 멍해를 저와 아들에게까지 씌우기 싫었던 걸까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형수님의 빚을 갚아주려 했는지. 그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일종의 입막음 비용이었던 겁니다. 형수님이 이 비밀을 발설하지 않도록 돈으로 계속해서 달래왔던 것이죠. 캐피탈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말입니다. 저는 카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거리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알까요?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지. 제 인생 가장 큰 성취라고 믿었던 정년퇴직의 순간에 저는 가장 추악한 진실과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살인자의 아내로 10년을 살아온 형수.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남편을 속여온 아내. 과연 영훈은 이 두 여자의 공범 관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형수님과 헤어지고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멍하니 운전대를 잡고 강변북로를 달리는데 차라리 이대로 한강으로 돌진해버릴까 하는 충동이 일더군요. 30년 동안 쌓아 올린 제 인생이, 아니 우리 가족의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형님은 살인자였고 아내는 공범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도 모른 채 퇴직금으로 노후를 꿈꾸던 바보 천치였고요. 집에 들어오니 정숙 씨는 안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재 녀석도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방에서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퇴직금 통장을 노려보았습니다. 2억 5천만 원. 이 돈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형수 입을 막는 데 쓰였고 앞으로도 쓰여야 할 돈인데 혼잣말로 분노에 차서 다 속였어. 나만 빼고 다들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 형님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배신감까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형님 빚보증을 섰을 때부터? 아니면 아내에게 집안 경제권을 다 맡겨버렸을 때부터? 그때 책상 한쪽에 놓여있던 민재 녀석의 사업계획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년 창업지원자금 신청서. 아버지가 퇴직하면 그 돈으로 창업을 하겠다고 야심차게 준비한 서류였죠. 저는 그 서류를 집어들어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울부짖으며 다 필요 없어. 다 꺼져버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방바닥에 흩날렸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파편들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가장의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그냥 목 놓아 울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숙 씨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저를 보는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식탁에 앉으며 차갑게 민재 깨워. 할 얘기 있어. 애는 왜요? 당신이랑 저 둘이서 얘기해요. 버럭 소리를 지르며 둘이서 무슨 얘기를 해. 당신이랑 형수가 짝짝꿍해서 벌인 일인데 민재도 알아야지. 우리 집안이 어떤 꼴인지. 제 고함 소리에 놀란 민재가 부스스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아들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재를 노려보며 너 사업한다고 했지? 3천만 원 달라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네 아버지. 꿈 깨라. 단돈 10원 한 장도 못 준다. 아니 안 준다. 당황하면 해. 아버지 왜 갑자기. 어제는 내 엄마한테 물어봐. 왜 못 주는지. 내 큰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고 내 엄마가 10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정숙 씨가 사색이 되어 저를 말렸습니다. 제 팔을 붙잡으며 애원하듯 여보 제발. 애한테는 그러지 마요. 민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내의 손을 뿌리치며 모르면 알려줘야지. 언제까지 속일 셈이었어? 나 죽을 때까지? 아니면 저 돈 다 털어먹고 길거리에 나 앉을 때까지? 저는 통장을 꺼내 식탁 위에 내던졌습니다. 이 돈 내 목숨값이야. 근데 당신이 다 날려버렸어. 형수 입 막느라고. 살인자 가족이라는 거 들킬까봐. 살인자라는 말에 민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당신 퇴직 앞두고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그래서 그랬어요. 아내의 변명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저를 위해서였다고요? 천만에요.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한 변명일 뿐입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돈으로 현실을 도피해온 비겁한 변명. 이혼하자.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 제 입에서 나온 말에 거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민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이혼이라니요? 더 이상 설명하기도 싫다. 내 엄마한테 다 들어. 그리고 너도 집 나가라. 내 힘으로 살아. 나한테 기댈 생각 말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행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 이 가족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기는 아니었습니다. 30년 근속의 대가가 화려한 은퇴식이 아니라 처참한 가정 파탄이라니. 인생 참 덧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직금 통장을 쥔 채 집을 나온 영훈. 과연 그는 이 돈으로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족이라는 굴레에 다시 얽매이게 될까요? 집을 나온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무작정 차를 몰고 온 곳이 여기 양양 앞바다였습니다. 퇴직하면 아내와 함께 오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혼자 오게 될 줄은 몰랐네요. 며칠 동안 모텔방에 틀어박혀 술만 마셨습니다. 전화기는 꺼둔 지 오래입니다. 정숙 씨와 민재 녀석이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겠지만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아직 2억 5천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노후 자금이자 가족의 해체 비용이 되어버린 이 돈을. 창밖으로 겨울 바다가 보였습니다. 거친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 쓸려나가는 모습이 마치 제 인생 같았습니다. 30년을 치열하게 살았지만 결국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는 공허함. 그때 모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계하며 누구세요? 문 밖에서 울먹이며 아버지, 저예요 민재. 아들 녀석이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찾아온 걸까요? 문을 열어주자 민재가 퀭한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무뚝뚝하게. 어떻게 왔어? 어머니가 알려주셨어요. 아버지가 여기 좋아하신다고.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정숙 씨가 알려줬다? 그 여자가 아직도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들을 앞세워 저를 다시 집으로 끌어들이려는 수작일까요? 볼일 다 봤으면 가라. 나 혼자 있고 싶다. 무릎을 꿇으며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사업한다고 설치지 않을게요. 말씀대로 취직 자리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제발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아들이 무릎까지 꿇고 애원하는데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엄마도 너처럼 생각한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어머니도 많이 반성하고 계세요. 아버지 안 계시니까. 집이 집 같지가 않아요. 매일 울기만 하시고. 아내의 우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평생 저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인데 제가 너무 모질게 대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형수와의 비밀, 그 10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 아들 녀석에게 이끌려 서울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삶의 터전이었던 곳인데 말이죠.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숙 씨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황급히 눈물을 훔치더군요.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 왔어요? 시선을 피하며 식탁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맡는 집밥 냄새에 저도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식사 하셔야죠. 당신 좋아하는 걸로 준비했어요. 한숨을 내쉬며 식탁에 앉으며 밥이나 먹자. 세 식구가 오랜만에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많은 감정들이 오고 갔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찌개 끓는 소리, 그리고 서로의 숨소리. 식사를 마치고 저는 서재로 들어가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아내와 아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단호하게 이 돈, 2억 5천. 정숙이 당신이 관리해. 제 말에 아내와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여보, 그게 무슨. 대신 조건이 있어. 첫째, 형수 빚. 캐피탈이든 뭐든 이걸로 다 갚아. 그리고 다시는 형수랑 돈 거래하지 마. 그 땅도.
형수한테 알아서 하라고 해. 우린 더 이상 관여 안 해. 네, 여보. 알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둘째, 너 사업 자금은 꿈도 꾸지 마라. 대신 취업 준비하는 동안 필요한 용돈이랑 학원비는 이걸로 대줄게. 그게 마지막 지원이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열심히 할게요. 2억 5천만 원. 제 노후를 책임질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저는 가족을 다시 샀습니다. 10년의 비밀과 배신으로 얼룩진 가족이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이들밖에 없으니까요. 돈은 다시 벌면 됩니다. 아직 몸도 건강하고 경비원 자리라도 알아보면 되겠죠. 하지만 가족은 한번 잃으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습니다. 30년 동안 일만 하느라 놓쳐버린 가족의 의미를, 퇴직금을 다 날리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치렀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가장 노릇을 해봐야겠습니다.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 가족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진짜 남편, 진짜 아버지가 되어보려 합니다. 피식 웃으며 인생,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경비반장이라.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엔 다시 알람을 맞춰야겠네요. 이번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말입니다. 2억 5천만 원으로 가족의 평화를 선택한 영훈. 과연 그는 경비원으로 시작하는 인생 이막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가슴에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